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 공군이죠. 소프트웨어를 담당했던 최고 고위 책임자가 거기를 떠나면서 중국이 한 뭐 10년, 15년 미국보다 앞서 있다 이런 얘기를. 안녕하세요. 지간서가 강연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간서가 매니아 허혜선입니다. 박사님 먼저 인사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심승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국방과학기술이 가져온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이 잘 개발되면 우리 국민,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지 또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짧지만 좀 자료를 통해서 말씀도 일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미처 말씀을 또 못 드리는 부분들은 뭐 다른 뭐 채널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 좀 시작하겠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이 가져온 혁신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제가 뭐 여는 말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 과거와 현재 시점별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매진말로 DX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디펜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제 의미로 제가 좀 썼습니다. 그래서 국방이 뭔가 전환하거나 혁신해야 된다는 의미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또 너무 국방이라는 게 어찌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여는 말을 그래서 조금 가벼운 것으로 열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국방과학기술로 인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 휴대폰 다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쓰고 있는데 그것의 기원을 살펴보면 왼쪽 그림에 이제 세계대전 당시에 무전기예요, 무전기. 군용 워키토키이죠. 네, 군용 워키토키를 사용한 저 시점이 1942년 갈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걸 만들어가지고 군에 납품한 건데 그 회사가 지금의 모토로라입니다. 그래서 저 군용 워키토키가 나오고 나서 열심히 좀 글 쓰다가 상당히 되게 크잖아요. 지금 저걸 들고 다니라고 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군용으로는 그때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이 최초의 초기의 삐삐입니다. 페이저인데요. 페이지보이라고 하는 모토로라에서 나온 제품인데 엄청 크죠. 예, 엄청 크게 생겼고 그 이유가 8, 90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삐삐입니다. 저도 저 삐삐를 사용했던 세대인데 제가 사용했던 모델이랑 비슷해요. 저 모델이. 그래서 뭐 물론 여러 모델을 썼지만 비슷하고요. 그리고 나서 2007년에 드디어 아이폰이 등장해서 세계를 좀 바꿨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서 뭐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아이폰 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시리 음성 인식하고 뭐 음성 비서죠 일종의 시리의 개발도 미국 국방부의 펀딩을 받아가지고 초기에 좀 개발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군과 좀 떨어뜨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방이라는 부분들이 네, 이런 부분들로 좀 말씀을 좀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너무 지루할 수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과거와 현재는 여기 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분석 통계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국방 과학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국가는 또 그러면 국방을 품고 있는 국가는 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지표로 살펴보면 좋겠고요. OECD 같은 그런 통계 지표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라는 달파라고 하는 조직이 미국의 연구 조직인데 연구소인데 미국 국방부에 달파의 60년이 어떻게 지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처럼 MIT에서도 10개의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를 발표를 매년 하고 있어요.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구소죠. ADD 국방과학기술연구소도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 어떻게 기술을 개발해 왔느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통계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통계를 보면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개발 투자가 그냥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라고 대략 비슷하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과학기술과 그 ICT 정보통신 기술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뭐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국내 총 연구개발비 얼마나 이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느냐를 토탈 이제 썸을 한 거죠. 그게 1999년에는 미국 1등, EU 2등, 이제 일본 3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2019년에 순위가 바뀌어요. 중국 2등.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연구개발비가 확 늘어났다는 거죠. 물론 1, 2, 3등은 계속 비슷한데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이 앞질렀죠.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도 얼만큼 인텐스하냐라는 것들을 지표로 OECD에서 많이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은 인상적인 건 1999년에 또 이스라엘이 1등이었어요. 3.3%. 일본이 그 다음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국가 GDP 대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우리나라가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뭐 OECD 국가 1위 이런 식의 발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순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계속 1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한번 보시면 뭔가 좀 뭐 인사이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요걸 또 보시면 국내 총 연구개발비에서 또 그래프가 여기 우리나라도 저 밑에 좀 깔려 있으면서 좀 증가되는 추세가 있고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엄청나게 가파르죠. 그래서 상당히 1990년대부터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엄청나게 빠르고 가파르고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국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집중도에 대한 이제 거를 한번 또 살펴보면 연구개발 집중도의 그래프가 저 위에 이제 쭉 우리가 이스라엘 따라가는 뭐 모양새로 되어 있는데 중국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중국도 만만찮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GDP 대비 연구개발의 비중도 높여가고 있고 이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는 2등을 달리고 있는 중국이 상당히 위협적이다라는 거는 이거 통계만 봐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방 R&D 투자에 대한 거를 정부와 국방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정부의 총 연구개발비 보시는 것처럼 1999년에 3.7조 정도였어요. 정부의 총 연구개발비가 2019년 최근에 20년 후이 지났죠. 20.5조로 20조를 돌파를 했고요.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비는 증가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방은 어떨까 살펴보면 상당히 뭐 기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어느 정부가 들어왔을 때 국방 연구개발이 어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999년도를 살펴보면 0.8조 정도 됐어요. 그럼 국방 R&D가 정부 국가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땠느냐를 살펴보면 한 22.4% 정도 됐었고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국방의 연구개발비가 한 3.2조 이게 통계 포털 기준이긴 한데 그 기준별로 통계 뭔가 하는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합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대략 한 15, 16% 정도 되니까 조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것들은
미국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국방 쪽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용 민간 기술이 그만큼 성숙돼 있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건 ADD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하는 ADD의 연구개발비의 그래프인데요. 70년대부터 쭉 시작돼서 70년대 초반에 7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쭉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가파르게 올라갔던 구간들도 있죠.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초록색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국가연 투자비, 전체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ADD가 투자 연구개발하는 비중과 그 나머지가 있겠는데 나머지에 대한 것들이 좀 증가되는 분위기죠. 그 갭이 보시면 그래서 ADD가 연구개발하는 것과 좀 아닌 것에 좀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여전히 근데 다수는 우리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국방의 연구개발은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두 개 기관에서 같이 연구개발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ADD가 속해 있는 이제 상위 기관은 방위사업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국내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달파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고등방위연구계획국이라고 하는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의 최첨단을 달리는 연구소인데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달파가 처음에 출범된 거는 이 스푸트니크 위성에 대한 쇼크를 먹어서 미국이 1957년 10월 4일이죠. 발사된 시점이. 그래서 깜짝 놀란 미국에서 지금 알파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D가 이제 중간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떨어져 있어도 이제 국방에 대한 연구를 했던 조직이고 중심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58년 2월 7일에 그 문서입니다. 되게 올드해 보이는 문서죠. 그래서 저 문서를 통해서 탄생이 됐었고요. 그러면 달파에서 많은 연구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들이 인터넷의 기원이라고 보통 많이들 알고 있는 알파넷이죠. 알파넷 1969년 TCP/IP 통신하고 있는 프로토콜 1973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GPS나 애플의 시리 이런 거 많이 또 들어보셨을 것 같고 최근에 연결되어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HMD라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쪽이 1997년부터 이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생각을 해보면 25년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했지만 계속 기술은 남으니까 그 기술들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육군의 아이바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MS의 홀로렌즈 2 이 헤드셋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죠. 그 일부죠, 일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달파가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연구 개발 중에 하나가 인상적인 게 AI 넥스트 캠페인이라고 해서 2018년에 50개 이상의 AI 프로그램들에 2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라고 했고 이거는 미국의 전 국가적으로 여기도 그렇지만 다른 쪽도 내셔널한 이니셔티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AI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인 거 몇 가지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첫 번째가 에이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에어 컴뱃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공중 전투를 자율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서 2020년에 했던 챌린지가 있는데 알파 도그파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공대공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인간 조종사가 붙어서 누가 이기지 이걸 이제 결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조종사가 다 이겼다라고 해서 그런 기사도 나고 했는데 이거 상황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이제 대결을 한 건데 그래도 상당한 좀 임팩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 이제 이걸 왜 하냐라고 하면 인간과 기계와의 협업, 유무인 협업, 로봇과 인간의 협업 이런 것들을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이제 공군 쪽에서 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상으로 오면 무인 전차, 무인 탱크 같은 거죠. 그리고 바다로 가면 무인 잠수정 이런 것도 무인 뭐 수상정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파이널 할 때 동영상에 저기 뭐 일자가 써 있잖아요. 2020년 8월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때 어떤 챌린지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동영상이 유튜브에다 있고 이 부분들 한번 검색도 해보시면 보실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 뭐 오늘 동영상을 다 볼 건 아니고요.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AI가 판단을 내렸을 때 과연 AI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슈는 뭐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왜 이렇게 했지? 저 멍멍이를 왜 멍멍이라고 판단을 했지? 야옹이를 왜 야옹이라고 판단했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죠. 적이 있는데 이런 적을 만나면 쏴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뭔가 자동 소총 같은 거를 만약 설치해 놓는다고 한다면 적을 보고 센싱해서 적이다. 쟤는 뭔가 공격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해서 바로 쏜다면 그것이 과연 문제가 괜찮을까?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AI 윤리에 대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미션 크리티컬이라는 보통 용어를 쓰는데 이런 업무 분야는 국방같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설명 가능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델파에서 일찍이 착수를 했고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특히나 우리 같은 국방 분야나 또 특수한 그런 분야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야들을. 또 하나 살펴보는 게 이제 아까 두 가지 프로젝트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인상적이라서 또 추가적으로 넣었던 건데요. 그렘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여기 그림 딱 보시면 이게 2015년 당시에 우리로 얘기하면 제안 요청서 입찰 공고 이런 느낌인데 그거는 연안산 문선에 있는 얘기예요. 현재는 왼쪽처럼 저렇게 막 전투기가 날아가가지고 폭격하고 타격하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인데 오른쪽 보시면 저기 호스트라고 하는 C-130 수송기가 날아가다가 좀 멀리서 근처까지 안 가고 멀리서 작은 소형 무인 항공체 드론 같은 거를 발사합니다. 발사하면 여러 대의 다수의 그 소형 무인 항공체가 날아가죠. 날아가서 뭔가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도 있고 폭격을 하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탐지를 하거나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오거나 감시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항공기가 아까 수송기 C-130 수송기 말씀드렸는데 수송기에서 그걸 회수해서 다시 또 본부로 복귀해서 다시 또 정비를 또 하고 다시 또 딱 출발해서 또 미션을 수행하고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저게 또 더 진화가 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중간에서 공중구비를 하게 되면 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뭐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면 뭐 3D 프린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항공기 내에서 또 뭔가를 생산해 가지고 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상해 볼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 프로젝트가 그렘린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동영상은 이제 최초의 그렘린 컨셉을 알려주려고 했던 이야기였고 두 번째가 최근이었는데 최근에 회수하는 걸 성공한 거를 공개했어요. 이거 하는 기업에서.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회수가 되는 거예요. 미션을 수행하고 나서 돌아와서 저렇게 케이블이 나와서 저기 딱 잡고 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죠. 인상적이고 나중에 뭐 옛날 스타크래프트 게임 같은 거 생각하시면 캐리어가 막 이렇게 막 쏘고 돌아오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프로젝트가 되게 많은 부분에 좀 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맞네요. 예. 그래서 달파일 프로젝트는 이 정도 좀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최근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오락실에 가끔 가면 뭐 자주 갔다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네, 가면 슈팅 게임 같은 거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하면 예, 게임을 하다 보면 전투기를 막 조종을 하죠. 조종을 하게 되면 중간에 뭔가를 먹고 뭔가를 좀 뭘 이렇게 아이템을 득템하거나 이러면은 옵션 같은 게 생겨가지고 전투기 옆에 막 붙잖아요. 여러 개가 붙어서 막 따라다니고 뭐 이런 거의 시대에 저는 게임을 했었었는데 초기에 그 옵션 같은 게 일종의 공군에서 보면 요즘에 윙맨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유인기가 그 뭐 F-20이나 F-35 같은 유인기 사람이 타는 전투기가 일단 출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는 무인기들이 또 있는 거에 붙어 있는 저비용의 그런 프로젝트가 따로 있습니다. 발키리라는 이제 그 무인 항공기가 있는데 그럼 같이 출발해서 어떤 작전을 펴냐? 처음에 무인기가 먼저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대공망을 깨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레이더 기지에 충돌해가지고 폭파한다든가 거기에 폭탄을 투하한다든가 이런 미션들을 하게 되면 손쉽게 유인기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유인기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의 작전을 지금 다 구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유무인 협업에 대한 티밍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도 가고 있다. 여기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건 MIT의 아까 말씀드렸던 10대 기술을 매년 선정하고 있는데 2001년에 어떤 년이냐면 윈도우즈 XP가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마시마로가 나왔던 시기여서 2001년이 그런 시기인데 그런 때 데이터 마이닝이나 뭐 이런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이 그때 핫하다 앞으로 돌파구가 될 기술들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2021년이죠.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뭐 비슷하긴 합니다. 뭐 RNA 백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GPT-3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AI 관련 그런 얘기도 있었고 디지털 컨트랙트 관련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RNA 뭐 백신 뭐 이런 mRNA 뭐 이런 그런 백신 같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 여기 오늘 자료에 넣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모더나 백신이 DoD 미국 국방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서 성장을 했던 기업이라는 것을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더나도 백신을 빠르게 좀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는 또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어요. 이건 MIT와 로스 알라모스 내셔널 랩 이런 것들의 장표를 제가 이게 준비한 이유는 과거에 MIT 링컨 랩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최근에 며칠 전 기사가 나왔죠. 그 미국 국방부에 여러 가지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도 있습니다. DSB라고 하는 유서 깊은 위원회가 있어요. 디펜스 사이언스 보드인데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정말 최고 전문가의 집단인데요. 거기에 의장이죠. 의장으로 MIT 링컨 랩의 수장이 글로 갔어요. 최근 며칠 전에 지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뭔가 이쪽 MIT 링컨 랩과 DoD 미국 국방부 간의 관계는 상당한 이제 관계죠. 물론 많이 미 연방 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구 센터 중에 하나가 MIT 링컨 랩이기도 하고 DoD 미국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일부가 로스 알라모스 내셔널 랩으로 가서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진들을 좀 가져왔고 최근에 MIT 링컨 랩에서 생겼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DD 우리나라 국방으로 와볼게요. 뭐 우리나라 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ADD 연구개발 성과 50선이라고 ADD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80년대 뭘 했나 살펴보면 지대지 유도탄 현무라는 거 뭐 이름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대지 그래서
6년간 개발하고 예산이 한 저 정도 495억 정도 투자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개발이 됐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무기가 유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또 우리 실생활로 갈 수 있을까 또 한번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를 했고요. 90년대로 들어가 오면 지금 열상 장비 TOD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방에 GP, GOP 지역에서 휴전선을 딱 바라보면서 뭔가 저기에 움직임이 있는 걸 열로 체크하는 거예요. 뭔가 좀 열의 움직임이 있다, 이상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체크하는 그런 장비인데 그 장비에 대한 거를 저 당시에 개발을 처음 했죠. 하고 나서 또 다른 또 K9 자주포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10년 개발을 그때 당시에 했었고 2천억 정도 넘게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UAV 같은 송골매 이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경월에 이제 바다 아래에서 쏘는 저건 바다 아래 쏘는 컨셉은 아니고 떨어뜨리는 컨셉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그런 경월에 같은 것들을 개발도 했었고요. 저것도 저거는 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생활에 어떻게 쓸까 좀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10년대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TICN 같은 연구 개발을 12년간 했었고요. 2천 거의 500억 정도 들였고 최근에도 지금 이 비슷한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무인 차량에 대한 것들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 저렇게 8년간 좀 개발했던 뭐 산물은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ADD가 특허에 대한 것도 많이 출원합니다. 특허에 대한 관심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보시면 국방과학연구소 653 이렇게 돼 있어요. 건수로 보면 한국연구재단의 대부분의 연구재단 뭐 연구자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서 특허를 많이 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연구재단 산하 연구소들도 많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기관들을 쭉 보시면 뭔가 R&D 자금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입니다. 그쪽에서 출원을 많이 하게 지금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출원 수가 좀 적은 이유는 또 이제 국방의 특성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방에 대한 특허 출원은 조금 제한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 R&D 특허 성과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미래로 드디어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실은 미래라는 게 과거 현재랑 연결돼 있잖아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혁신의 생태계입니다. 혁신의 생태계. 혁신의 생태계가 그래도 국방 차원에서는 미국의 국방부가 조금은 살짝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거기에 생태계를 좀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연방정부에서 투자하는 이런 연구센터의 컨셉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뭐 연구의 특화센터라든가 이런 연구센터들을 많이 지정하고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근데 연방정부에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많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도 비슷하긴 하지만 한 43개 정도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국방을 지금 얘기하는 시간이잖아요. 한 23% 43개 기준으로 보면 10개 정도를 미국 국방부가 지원을 하는 연구센터입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들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DoD 미 국방부에서 기술 조직 기술에 대한 최고 책임자 CTO 조직에서 지원하는 이런 연방 정부의 연구개발 조직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MIT 링컨 랩이고요. 또 하나가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른쪽에 다루고 있는 범위가 에자일, 뭐 AI, 공학, 클라우드, 뭐 데브옵스, 뭐 이런 거 퀀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 다 다루고 있는 연구소고요. 지속적으로 상당히 거의 뭐 몇십 년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면 몇십 년간 지원하는 곳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약간 물음표가 생기실 거예요. 그거와는 조금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퍼스트 무버냐 뭐 패스트 팔로워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미국의 R&D 내에서 공공의 비중 보시는 것처럼 민간 영역이 이미 미국도 공공의 영역을 추월했어요. 당연히 80년대에 이미 추월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국가가 또는 미국 국방부가 연구개발을 주도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한 대략 한 7, 8년 전, 한 10년 전 이때부터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여기 이 그래프에서 좀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고, 요거는 이제 그 내부에 실제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다라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80년대 이제 그 크로스가 됐다는 얘기죠.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정부 구면 예산 중에서 미국 국방부가 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냐. 저 파란색이 그 국방부예요. 제일 크죠. 그래서 제일 크고 뭐 NIH 이제 헬스케어 쪽 하는 쪽도 최근에 많이 좀 커졌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이제 두 번째 그 혁신 에코시스템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다양한 혁신에 대한 동력 엔진이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도 어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뭐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여러 개 기관들도 있고 뭐 혁신을 지원하는 뭐 지금 그런 기관들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렴풋이 잘 지원되고 있는가라는 좀 생각은 있죠. 근데 2015년에 저희가 하나 뭐 사례를 살펴보면 좋은 것이 DIU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국방의 혁신단이라고 하는 실험적 조직으로 처음에 2015년에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 카터 장관이 만든 겁니다. 그냥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냥 단순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을 국방부로 가져오자. 그냥 단순한 거를 한 거예요. 둘 간의 기술 격차를 줄이자. 그리고 가져오자. 뭐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걸 빠르게 하자. 그래서 문제를 식별했으면 야 이런 문제 풀어보자라고 했을 때 계약까지 2달에서 3달 내에 끝내. 그리고 그거를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시제품이 나올 때까지 1년에서 2년 내에 끝내라고 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동영상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DIU에 여러 가지 오피스들이 있는데 그 사무소들이 있는데 실리콘밸리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에서 뭔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다는 그런 곳에는 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뤄요. AI부터 자율화, 오토노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루고 있고요. 네. 시간도 줄이고 뭐 비용도 줄이고 빨리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다 보진 않겠어요. 네. 그래서 DIU가 이제 그런 조직이었고 또 하나 이제 DIU랑 커플처럼 나타나는 조직이 있는데 그 DIB라고요. 국방혁신위원회도 같이 만듭니다. 그때 2016년에 같은 장관이 만들게 되는데 초대 의장이 이제 구글의 CEO를 했던 에릭 슈밋이에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의장을 맡게 되는데 최근에 DIB라고 하는 위원회에 또 새로운 의장이 지명됐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전 시장이 지명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아까 DSB는 MIT 링컨랩 그리고 DIB는 블룸버그가 이제 의장을 맡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뭐 미션이 DoD 내에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세스, 애자일에 대한 연구도 했었고 AI에 대한 윤리에 대한 프린서플 이런 것도 연구를 했었고 그런 것들 발표하고 공청회하고 이런 활동들을 DIB에서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요. 이게 어제 밤 기사인데요. 어제 밤 기사를 제가 보고 오늘 이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DIB에 의장을 했던 에릭 슈밋이 사제를 출연하여 125 밀리언을 AI의 하드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이제 하겠다. AI 2050이라는 거를 런칭했어요.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보면 야, 우리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고요. 좀 아쉬움도 들었지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걸 긴급하게 오늘 아침에 추가를 했고요. 네. 이런 다양한 엔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국방부 우리가 뭐 따라가는 이제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혁신의 동력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군별로도 있기도 하고 미국 국방부 내에도 있고 바깥쪽의 조직에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도 뭔가 혁신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들이 좀 다변화되고 다양한 혁신 조직들이 생겨나가지고 서로 협업도 하기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그런 시대에 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기분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빅테크와의 DoD가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여기 내용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빠지긴 했는데 중소기업 쪽이라고 얘기하는 스몰한 그쪽 테크 기업들과도 협업을 많이 합니다. 미국 국방부도 그렇고 미국 연방정부도 그렇고 협업을 많이 하는데요. 빅테크 쪽이랑 한번 좀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알고리즘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돼가지고 시작된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프로젝트 메이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AI 기술 활용해서 UAV가 촬영한 영상을 보고 그 물체를 디텍션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구글에 아시는 뭐 그런 텐서플로우 같은 엔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학습시켜 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중간에 그거를 하고 있던 구글의 그 직원들이 그 윤리적인 이슈 때문에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 기술이 사용되다니 하면서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프로젝트에서 빠졌어요. 중간에 중단은 했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걸 이어받아서 팔란티어나 이런 데서 이어받아서 하고 최근에는 뭐 MS나 이런 쪽도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제 구글은 빠져 있었고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또 구글이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지금 사업 규모도 크고 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클라우드 쪽은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참전을 해야 된다. 국방 쪽의 용도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또 하고 있는데 좀 재미있죠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그게 시작됐었을 때 얘기를 그때 문서고요. 제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게 미국 국방부의 클라우드 프로젝트인데요. 10년간 뭐 10조 이상을 주는 한 사람의 한 기업에게 몰아주는 컨셉이었는데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슈가 있었고 2019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그쪽 진영과 계약을 했다가 작년에 취소됐어요. 취소되고 뭐 여러 가지 소송 끝에 취소가 되고 그 이후에 후속 프로젝트 컨셉으로 JWCC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뭐 사실 이게 뭐 취소라기보다는 그동안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그들이 놀지는 않았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속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컨셉으로 좀 바꾸긴 한 건데 바꾸면서 이제 한 기업에게 몰아주지 않고 여러 명에게 뿌린다 이런 컨셉으로 계약 형태를 바꿨습니다. 조금 이제 그러면서 원래는 가장 선두주자였던 아마존이랑 AWS죠. 그리고 MS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최근에는 오라클 뭐 이런 기업들이 다 하겠다고 이제 다 후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아까 VR, AR 쪽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아이바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 육군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홀로렌즈 기반의 개량된 형태의 저걸 딱 쓰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막 다니죠. 전장 상황을 인식하고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MS 홀로렌즈 2 기반으로 조금 개량해서 군사용으로 좀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저렇게 아마 작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또 하나의 우리에도 삼성전자에서 미 DoD에 납품한 제품이 있는데 갤럭시 S20의 군사용 버전입니다. 택티컬 에디션이고요. DoD 임무용 스마트폰이라고 저렇게 조금 구조가 바깥에 쌓여 있는 것도 다르고 뭔가 마운팅하는 타입도 약간 다르죠. 저렇게 내려서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군인이 딱 이렇게 밑을 내려보면서 이렇게 좀 화면도 보고 작전하기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필요하면 사진 찍어 전송하기도 하고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녹스 기반의 좀 보안이 강화된 형태고요. 그걸 쓰고 있고 또 이거는 최근에 많은 또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그들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죽음의 밸리, 죽음의 계곡인데요. 테크 기업들이 중간에 초기에 펀딩을 받아서 열심히 뭔가 기술을 개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후속 자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또 대기업에서 또 뭔가 또 그걸 따라하기도 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 그냥 계곡에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 어떻게 극복할 거냐 건져낼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술력 있는 우리의 스타트업들을 특히나 뭐 저는 국방 분야에 있기 때문에 국방 분야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하면 생태계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서 와서 뭔가 기술력을 뽐내고 데모도 하고 뭐 선발되는 그런 기업들이 또 군에 기여하고 이런 게 좀 잘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좀 밸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좀 모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되게 좀 요즘에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이런데요. 미국과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패권, 뭐 이런 기술 주도, 뭐 이런 기술 우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저런 보고서도 그 벨퍼 센터 하버드 쪽 케네디 스쿨에서 나왔죠. 얼마 전에 나왔는데 경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까지 기술력에서는 우위는 있지만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리콘밸리 중심의 창업 생태계가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고 여전히 국방 차원에서 보면은 DoD가 역할을 많이 국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상당히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오고 있고 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 미국 공군이 정확하게는 미국 공군이죠. 공군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했던 최고 고위 책임자가 이제 거기를 떠나면서 중국이 한 뭐 10년 15년 미국보다 앞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뭐 이렇게 디펜스도 하기도 했죠. 그것이 아니고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것이 던져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둘 간의 격차가 이제 거의 뭐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가깝다는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거 프라이버시 이슈가 중국에 있는데 데이터를 그래도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손쉽게 얻고 활용하고 하는 구조잖아요. 뭐 미국과 비교해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AI는 데이터 싸움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런 경쟁에서는 미국이 좀 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좀 위험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중국은 중국 인민해방군 쪽과 중국 기업들이 뭐 같지는 않지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또 발표된 브루킹스 쪽에서 발표된 자료 보시면 AI 전략에 대한 구현 차원에서 나라별로 지금 기술적으로 또 사람의 역량 차원에서 뭐 이런 것들을 어디가 지금 리더 그룹이냐라고 하는 거를 찍었어요. 딱 보시면 상당히 인상적인 그림인데 우상단에 중국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조금 앞선데 인력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는 그 인재나 이런 것 차원에서는 중국이 위에 있죠. 상당히 많이 위에 있고요. UK 영국 쪽이 저 리더 그룹에 있고 독일도 리더 그룹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리더 그룹에 있어요. 조금 리더에서 조금 저쪽에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역시나 이제 실리콘밸리 MS나 구글을 이끌고 있는 주된 세력을 갖고 있는 인도의 기술 인력들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저 위에 최상단에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우리 가까운 나라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기술력은 우리보다 좀 앞서지만 인재 차원에서 조금 뒤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의 원점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에 호주,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간다는 왼쪽 맨 하단에 있는 뭐 이렇게 비교하려고 한 것 같고요. 저거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볼 지점이 많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상당히 뒤쳐져 있죠. 예, 지금 러시아가 저 왼쪽에 중간 지점 쪽에 있는데 러시아가 기술력은 AI 분야는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러시아가 강점이 있는 건 로봇이나 뭐 이런 쪽에 좀 강점이 있는데 그리고 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쪽에 좀 강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 AI 분야 쪽의 전략을 잘 구현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제 봤을 때는 조금 뒤처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가운데가 되게 귀여운 그림이죠. 플랫폼 1이라고 하는 건데요. 클라우드 1, 플랫폼 1 이게 이제 미국 DoD의 공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겸 클라우드 제공하는. 그래도 클라우드 1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DoD의 제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중간에 이제 계약됐다가 2년간 분쟁 끝에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년 정도 동안에 그 뭐 했을까? 이 클라우드 1을 사용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클라우드 1을 이용해 가지고 전사적으로 이용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구현하기 위한 중간에 과학기술에 대한 그룹, 소프트웨어에 대한 팩토리라고 표현을 요즘 많이 하는데 소프트웨어의 전문 그런 집단 기업들입니다. 거기서 그런 것들을 기여해주고 있고 니스트 같은 표준을 연구하는 이런 쪽들도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방의 전환, 혁신 이런 차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DoD CTO가 전략적으로 이런 기둥 3개를 세우자라고 주장을 하는 문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미션에 임무에 초점을 두자. 그리고 인력, 인재에 대한 파운데이션 빌딩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팀워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믹스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머징한 그런 유망 기술들과 커머셜한 기술들을 잘 믹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패러다임 자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좋겠다. 프로덕에서 이제 프로토타입 중심으로 빠르게 가는 거, 프로세스 그냥 그 절차를 따르고 이런 것보다는 플랫폼으로 뭔가 좀 통일해서 가는 것. 그리고 피플보다는 요즘에 VR 메타버스 시대 보면 페르소나 개념으로 멀티 페르소나 쪽으로 가는 이런 쪽의 컨셉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뭐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국방의 혁신 전환이 이제 디지털에 대한 혁신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의 시대가. 그래서 팀에 대한 구성도 퓨전이나 뭐 크로스 펑셔널한 팀 형태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가트나에서 최근에 또 재발간한 자료인데 퓨전 팀에 대한 샤크 같이 뭔가 제품 만드는 그룹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만타레이 지금 그 쥐가오리처럼 왔다 갔다 채널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케팅 쪽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일럿피쉬는 이제 샤크 상어랑 같이 공생하면서 이제 막 뭐 이렇게 찌끄러기도 먹고 옆에 있는 애들 먹고 막 이런 애들인데 실제 운영하는 거죠. 운영 오퍼레이션 하는 팀들이고 이 멸치 같은 왼초비 애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막 데이터를 실어 나르고 이런 조직인데 이런 팀들이 좀 조직에 막 펼쳐져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융합적인 조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장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질문사항 있으면 메일로 주셔도 되고 뭐 링크드인 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강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이 굉장히 제가 모르는 분야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육군이 이제 마지막에 개입을 하면 그 전쟁이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인간이 직접 그 현장에 투입돼서 그거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 어떤 전쟁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마치 게임을 하듯이 그 방 안에서 뭐 뭔가를 이렇게 컨트롤러로 조정을 하면은 거기 가서 폭격이 되고 사람이 죽고 이런 양상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뭐랄까요, 더 큰 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에 대한 그런 그 살상을 하거나 이런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무뎌진 경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뭐 어떤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뭐 국방 말고도 우리 사회 전반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엄청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저도 걱정이 되죠. 이게 윤리적 이슈이긴 한데 기술이 그 국방에 대한 기술 뭐 이렇게 또 무인화 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하듯이 뭐 지금도 비슷해요. 사실 드론을 뭐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런 비행기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상당히 90년대, 80년대 유행을 했었습니다. 시뮬레이션하고 막 F-16 막 조종하고 막 이런 거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임들로 인해서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는 있습니다. 그 게임을 하고 나서 미국의 군에 입대하면 그런 작전을 더 잘 업무에 잘 금방 적응하고 뭐 이런 거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하듯이 뭔가 하게 되면 이런 우려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인명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국제법상의 그런 걸 지키지 않고 뭐 전쟁을 해서는 또 안 되는 또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뭔가 합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합의를 위한 노력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은 여기 뭐 참여하신 주신 분들 포함해 가지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좀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걱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만 형성이 된다면 큰 뭔가 이슈는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사실 저 같은 여성도 이제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국방이나 이런 것들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사님께서도 어떻게 이제 이 기술 발전이 어떤 군대의 뭐 젠더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기술 중심의 군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은 그건 젠더 구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없고요. 그렇지만 남녀의 뭔가의 그 물리적인 힘의 차이, 기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일들은 뭔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PC 앞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기술 중심으로 일하거나 이런 것들 또 정비를 하더라도 뭐 정비에 대한 것도 요즘은 뭐 이렇게 VR 헤드셋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가이드를 받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힘이 부족하면 그걸 보태주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런 건 젠더 구분 없이 확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분들 많이 또 우리 군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울산에 살고 있는 김효주라고 합니다. 근무 중에 좀 기관서가가 있어가지고 듣게 됐는데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도 제일 낮고 그리고 고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 국민의 숫자가 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구소가 이게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 국민의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까? 예, 이거는 국방기술연구가 일단은 인적, 물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수단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국방의 목적이라는 게 국민을 보호하는 게 이제 제1 목적이잖아요.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유사시에 그런 뭐 전쟁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 발생했을 때에 우리의 인명의 그런 피해 없이 뭔가
일종의 뭐 이기거나 아니면 좀 우위를 점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국방 기술에 대한 영역이 병력에 대한 대체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산율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없이 뭐 어떻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기술에 대한 중심, 기술 의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기술이 뭔가 기존에 사람이 했던 일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부분을 대체한다면 조금 더 그런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방의 기술이 여전히 국민의 그런 거 안전을 보호하는 예를 들면 뭐 되게 험지나 아니면 또 이 바닷가나 이런 데 것들을 좀 위험한 지역 이런 데 부분도 좀 감시하고 정찰해주고 이런 기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 감시 이런 영역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뭔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이런 쪽은 계속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무인화 로봇 이런 것도 당연히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쪽 그 목적이 물론 있지만 뭐 이게 전투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도 나중에 우리의 군의 그거 미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민이 말씀하신 그런 국민의 안전 뭐 그리고 보호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당연히 고민해 봐야 되고 기술이 활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세상이 막 넓어지고 있고 잘 안 보이고 가상의 세계로 막 초월의 세계로 진격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요즘은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뭐 메타버스 이슈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뭔가 일어났을 때 가상 공간에서의 뭔가 따돌림 그리고 뭐 괴롭힘 뭐 이런 이슈도 있고 뭔가 공격하거나 사람들을 되게 감정적으로 이게 좀 이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방어하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뭔가 기술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이버 공간상에서 뭔가 흔히 얘기하는 해킹을 하고 방어를 하고 이런 비슷하게 그런 보안 기술들이 메타버스 공간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또 해킹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국방 분야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우주 영역도 이제 상용해서 민간 기업들이 뭐 앨런 머스크가 많이 쏘고 막 이러지 스페이스X 많이 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쏠 계획도 다 갖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과 또 군사적 용도의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상의 공간이나 우주의 공간 뭐 이런 공간에서 되게 서프라이즈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를 화성에서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호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강의 중에 삐삐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사용했었습니다.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 전화와 문자만 되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발전되기까지 제 기억에는 한 10년이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삶이 편리함도 있는 반면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사용하기 위해 배우고 익히는 데 급급하여 결국 나만 뒤처져 기술에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과 압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지 박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나 디지털 뭐 카톡 지옥 막 이런 거 막 그러자면 빠져나갈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도 업무적으로는 쓰고 있지만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로 인해서 아니면 저도 힘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좀 디지털과 뭔가 아날로그의 뭔가 조화로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술 관점에서 보면 내려놓는 방법 또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끔은 기술적인 수단과 스마트폰을 멀리하거나 이런 것도 가끔씩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도 해보고 뭐 낙서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술과의 그런 부분들은 좀 가끔씩은 멀리하기도 하고 좀 떨어져 보기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속도가
1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10년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올까? 저도 가끔씩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죽지는 않죠, 사실. 가끔 버리고 떠나도 되게 즐거운데 한 5년 내에 7년, 10년 내에 어떤 기술이 나올지 뭐 상상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좀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겪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에 대한 이용의 불편함.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가 UX라고 해서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뭐 국가든 민간이든 그런 뭔가 앱이든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정비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저는 되게 그 심각하게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노령층인 같은 경우에 햄버거 먹고 싶은데 햄버거 주문 못하고 김밥 먹고 싶으면 김밥 주문 못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도록 그런 것들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도 잘 친화적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최희숙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국 같은 공산국가인 경우에 그 얼굴 표정을 분석해서 그 국가 체제나 그 국가 체제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 알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 영화 터미네이터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와 같이 인공지능에게 감시받을 수도 있을까요? 되게 무겁고 무서운 질문입니다. 네. 저도 영화를 많이 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중국이 이제 그런 뭔가 정보를 활용해서 많이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우리는 어렵죠. 그런 거 하는 거가 개인정보 보호도 당연히 해야 되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그래서 뭐 실험적인 시도들은 해보고 있어요. 그게 정당한지 뭐 죄수들을 막 평가해 보기도 하고 뭐 중국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은 노력은 한번 해보고는 있는데 그게 대부분 좀 어려워요. 이게 편향이나 바이어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고 그걸 하는 시도 자체도 되게 정당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필요시엔 쓸 수 있는 기술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국방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뭐 전시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빠리빠리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되게 유사시 정말 긴급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조금 할 수 있도록 뭔가 기술력은 갖추고 있고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평상시에는 쓰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